본격적으로 미주픽 오늘 대표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어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주픽 아주 꽉꽉 채워볼 텐데요. 이 마이클 버리의 숏배팅 소식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버리가 불을 지핀 AI 거품론, 어떻게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또 파워T, 미주픽의 T죠.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어제부터 사실 아까 뉴욕 기온도 뉴욕 그 증시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코스피가 조금 힘을 잃었고요. 오늘 더 심했었지만 이런 포지션 조정들이 나올 때 윤진 대표님의 맞아요. 그런 지금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말씀해 오셨던 네. 이런 장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이 필요하다. 그쵸. 그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해보면서 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필요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예측해 보면서 좋은 말씀들 좀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진 대표님과 오늘 미주픽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선물 시장 중요하겠죠. 선물 시장. 어제 선물 시장 상당히 좀 맞아요. 그랬었죠. 네,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어떤지 잠깐 볼까요? 네. 시장은 하락 마감한 가운데 현재 선물 시장은 하락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나스닥은요 0.25% 하락을 하면서 25,510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S&P는요 0.14%, 0.12% 이제 하락을 하면서 6,793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낙폭의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제약이 되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P보다 나스닥이 당연히 가격의 상승세도 컸던 만큼 낙폭의 크기 역시나 나스닥이 좀 더 높은 상황에 있고, 여기에서 지금은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로 단에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큰 흐름이라는 게 갑자기 바람이 바뀌거나 기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이 경계심은 한층 높아져 있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스탠스들이 좀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최근에 글로벌 증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속된다라고 보기도 또 다소 어려운 측면들, 오늘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옥 반장님, 우리 옥동이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면서 또 다양한 분들과 함께 좀 얘기 나눠주시면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옥동이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 여러분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차게 채팅을 통해서 함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도풀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마이크님께서 거친 남자라고 대표님 이제 부흥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또 채팅을 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땅비님께서는 역시 여름이 힘들다고 멋지다 윤진 형 이러면서 또 박수를 따봉을 날려주고 계십니다. 레인메이커님께서도 오늘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투자님께서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비타님께서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땅비님께서 산타랠리가 가능한지 어제부터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보시나요? 산타랠리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랠리의 시작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그동안에 특별한 뭔가 연준 차원에서의 조정 정책이나 긴축으로의 재전환이나 혹은 트럼프 정부 측면에서 뭔가 세금으로 인한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이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재무제표가 발표됐을 때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면은 실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생각보다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좀 많이 잡고 있긴 한데, 사실 그런 포지셔닝에 대비해서 너무 이제 과상승 랠리에 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저저번 주 정도부터 얘기 드렸던 게 마지막 이제 초하이 랠리를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급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이 후반기 상승 과열 랠리였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한 부분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급등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바로 완전한 급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한 40% 이하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높은 네. 가격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폭락세로 전환할 어떤 우려도 분명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지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골드가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골드에 대한 재매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빅스에 대한 편입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해지장으로 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네. 빅스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상승 랠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투자 심리가 공포감으로 전환을 해서 큰 급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빅스와의 해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선 아마 포지션들을 뭐 정말 이제 보유한다면 헬스케어 정도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골드나 이런 쪽으로 재편입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소파 금리 쪽을 좀 많이 편입을 해두고 있는데 요즘 국면에서 지금 어쨌든 대체 자산군들도 다 투자 과열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암호화폐도 한번 그 랠리를 겪고선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 골드도 이제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체 자산군들이 지금 시점에서 막 공격적인 매수세도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채권 자산 중심으로의 매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소파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하이힐드 채권들이 조금 더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타이밍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타이밍들이 시장 참가자들보다 한 발짝 정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과도했었던 포지션에 대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포지션 조정이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좀 덜 봤던 자산의 매력 구간이 어디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터닝 포인트들에 대한 전략들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말씀들 저희 미주피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다른 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실까? 여기서 많이 저희 미주피기에서 많이 이제 나와주세요. 그래서 저 여기서 뭐 다 적절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터닝 포인트들을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들어온 것은 맞고 그동안에 아주 증시 중심으로 쏠려 있던들의 자산들의 그런 손바뀜에 의한 자산군의 순환이 채권 시장에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아주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자산 가격의 급변 속에서 최소한의 이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산타랠리에 대한 걸 얘기해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산타랠리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생각이 있긴 한데 산타랠리를 유지를 하려면은 어쨌든 시장 유동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시장 유동성은 그래도 연준이 공급을 해줬어요. 사실상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하 조치를 진행을 해줬고 그다음에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 QT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어쨌든 방관해주는 입장으로 좀 많이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이 이전에 트럼프가 어떤 추진하던 정책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자들인 연준 총재들이 직접적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증시의 FOMC 참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양해해 준 상태이고 근데 이제 실참여자들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매출이 따라오면서 어떤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일어나던 것은 맞지만 기존 대비해서 분명히 과열이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을 좀 보자면은 분명히 지금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어쨌든 이제 지금의 랠리를 어느 정도는 소폭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덱스의 상승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보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가능성은 정말 10% 이내 정도밖에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전에 저번 주만 해도 저희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한 15% 정도의 상승 가능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좀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좀 쳐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우나 S&P 쪽에서 좀 많이 쳐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할 때 지금 모든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포함해서 중국까지도 전부 다 지금 하이랠리에 와 있는 상태이고 네. 지금 중국은 본격적인 조정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미국이 산타랠리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건 절대 쉽지 않다. 한 달 내로는 무조건 인덱스에 대한 조정이 필연적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뉴욕 증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파가 뭐 국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이 요인들 말고도 국장에 오늘 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오전부터 아주 뭐 그냥 난리였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뭐 다른 요인들이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모니터링 팩터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과하게 더 빠진 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엔비디아 발로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와줬는데 네. 그 와중에도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자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이펙 시점을 전후로 해서 어쨌든 시장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이용해서 좀 더 과하게 매수세를 참여를 해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질적인 매도세를 보면은 오늘장 그냥 대놓고 외국인 순매도세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이슈가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유동성을 공급해줄 때가 사실상 그냥 최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정말 끝일지 혹은 아닐지 여부는 파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시장 유동성 소화량을 체크하면서 나머지 잔량을 다 팔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포지셔닝을 100% 정리를 못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어느 운용사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매도 구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격을 체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유동성이 그걸 다 소화를 해준다라면은 추가적인 한 번 더 슈팅을 보려고 하겠죠. 그들도. 근데 그러지 못한다. 굉장히 좀 큰 폭락세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진다. 심지어 이제 뭐 10% 넘는 총 하락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잔량들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는 게 옥둥이 분 중 한 분이 하락장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이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해도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지는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연히 아니실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관찰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모든 운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 구간들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한국 투자자들의 시장 수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번 하락 구간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인덱스를 체크를 할 때 시장의 수급 가속도를 보통 체크를 합니다. 그 투자자 군별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별로 이 수급의 가속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발생할 수 있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량은 더 지켜봐야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가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금일장까지만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부터 한 6에서 7% 정도는 더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열어두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하루만 가지고선 모든 것을 가속도까지 체크할 수는 없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3거래일 이상에 대한 거래량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될 거고, 그 수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6에서 7%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 인덱스 기준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개별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편차가 클 거예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은 그래도 어쨌든 인덱스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하이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폭은 클 것이고, 다만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보자라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반도체 뭐 소부장주를 보시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그 수급을 받지 않을까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 혹은 아예 이제 뭐 로봇이나 뭐 다른 조선이나 이런 섹터들을 보시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투자자들의 랠리를 현재 AI 시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AI 랠리는 어쨌든 AI를 벗어나는 쪽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게 이동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들의 인덱스 상승률이 절대 인덱스 평균치를 상회할 만큼 크게 나오진 못한다. 네. AI 중심으로만 상회를 하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종목군이나 섹터군으로 가시는 건 의미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철저하게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딱 두 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수의 조정폭이 종목단보다는 좀 제약적인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동안 지수를 거의 하드 캐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 있어서 지수보다는 하드 캐리한 건 맞는데 하드 캐리한 만큼 좀 되돌아갈 수 있는 네. 변동성은 조금 열어두고 대응을 맞습니다. 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약간 변동성은 크고 다만 재매수는 어디로 해야 되냐? 그럼 다시 어쨌든 또 하이닉스에서 상승하는 건 맞다. 네. 갈놈 간다. 네. 결국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짧게만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트럼프 이거 대부분 이건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료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보실 거예요? 이 재료? 아니, 너무 본격적으로 여쭤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네, 국반장님 질문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 얘기 잠깐 또 네. 해보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이 6월 이후에 또 처음으로 10만 달러 붕괴가 됐잖아요.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을 할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좀 이번에가 의외이긴 해요. 가상화폐가 원래는 이제 올라줘야 되는 랠리인데 네. 가장 못 그래요? 올라주는 랠리가 오.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의 성격적인 부분을 볼 때 사실 디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에요. 네.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 수요량 대비해서 어쨌든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그걸 통한 이제 가치의 시총의 상승을 만들어내려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시장의 위기가 올라갈 때 골드나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네. 근데 이번의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암호화폐 인기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디커플링은 어쨌든 투기적 자산들이 많이 이제 증시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투자자들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은 암호화폐 쪽에서 선물이나 하이 레버리지들을 많이 이용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제 투기적 시장의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증시에서 그죠 네. 곱하기 3 이상의 ETF들을 활용한다거나 네. 혹은 이제 미수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추후에 만약에 증시가 10% 이상의 급락 수치가 나오게 될 경우 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방향성 배팅을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방향성 배팅이 아니라 강제 청산을 당한다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레버리지를 좀 활용도에 그쵸, 대한 네. 부분들이 곱하기- 청산이 그쵸, 맞습니다. 리스크가 높아진다. 네, 곱하기 5짜리 이런 거는 이전에도 이제 테슬라 급락할 때 아예 ETF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레버리지 쉐어즈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급락세 국면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갈 만한 시점이 중요한데 이 청산으로 인해서 포지션이 날아가 줘야 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 위험하구나 포지션 정리하고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해야 그때부터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유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운용사들이 시장이 급락한 다음 날에도 포지션을 넣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제 후행적으로도 포지션을 대응을 해요. 네, 근데 네. 다음 날 바로 들어가는 것 반면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완벽하게 정리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서야 암호화폐로 돌아가서 재매수를 진행할 걸로 보인다라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시장 국면 급락 대비 한 1주에서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레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시간을 버는 거네요. 총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지금 코인은 되게 크립토가 매수 적기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기는 시장 급락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네. 정말 이제 막 하루에도 5%가 빠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네. 하루에 5%가 빠지고 정말 총 수치 기준으로 10%가량이 빠질 때 그때 많이 빠졌네 이제 뭐 사지 하는 시점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아하. 봅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딱 짚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언제 내가 그 타이밍 돈 눈치 싸움. 준비해서 언제 들어가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오늘 쏙쏙 그러니까요. 짚어주셔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주픽에서 많이 짚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산이거든요. 사실 하기는 하죠. 상대적 가치 평가로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 평가라는 게 어쨌든 일반 화폐처럼 불가능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처럼 뭔가 믿을 만한 거버넌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는 디플레이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부분에 착안해서 시장의 돈의 유출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관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좀 책정이 가능한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크립토가 지금 현재 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자 모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비주거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 밸류에이션 측면이 임대료가 네. 관련된 토지 가격, 연면적 이런 것도 좀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 했었는데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뭐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고 뭐 이번 지니어스 액트나 클래러티 액트 등 크립토 위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기관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되게 터부시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호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관이나 참여자들에 대한 판단의 영역들로 조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국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있겠네요. 네, 볼 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 이렇게 또 시장 얘기 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숏배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방금 뭐 제가 좀 주택 시장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주택 시장 엄청 뜨거웠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붕괴를 예측한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이 빅쇼트라는 영화인데 호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되게 좀 덕후 같은 분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 대규모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한 거죠. 맞습니다. 팔란티어 8%, 엔비디아 3.9% 하락했습니다. 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좀 구조적 하락의 초입인지는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팔란티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단순한 이 버리의 풋옵션 발언 때문인 건지 궁금한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팔란티어가 탄탄한 분기 실적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폭락하는 거는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할 일만 남았다 이런 좀 의견을 냈거든요. 팔란티어의 진짜 정점인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많이 까던 타입이었어가지고 팔란티어를 한 번도 저는 좋게 얘기.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네.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도 이제 사실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뭔가 일론 머스크처럼 CEO가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정말 뭐 시총 1위를 달렸던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꽂혔는지 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사실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대표분이 네. 되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이제 거의 뭐 휴가 시즌 되면 항상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낸다 그러고 어머님도 한국에 지내시고 그래서 성수동에 약간 네. 꽂히셨나? 연 행사처럼 한국에 오시고 본인도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한국인들이랑 좀 본인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한국 친화적인 인물인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팔란티어, 그거는 그거고. 네,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네. 이제 주요 투자자 중에 탑 3 안에 이제 또 한국이라는 투자자들의 네. 집단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팔란티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챙기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하. 근데 사실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 우리나라한테 소비자들한테 팔 상품은 없어요. 네.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엔진이 아니고요. 네. 애초에 이제 기관들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이제 정부 기관들만 쓸 수 있는 엔진들이고, 사실 이제 기업이 쓴다고 하더라도 주요 대기업들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게 메인 네. 엔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한번 논란이 됐던 게 그 팔레스타인 이제 기자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회담에서 욕하면서 이제 이쪽 CEO한테 뭐라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 했던 이유가 명확합니다. 어쨌든 이제 고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모든 이제 국가들의 정보들을 사찰하고 있고 네. 그 사찰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현실을 캐칭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란 타격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굉장히 딱 20명 정도 되는 주요 인사들을 따다다닥 타격했잖아요. 집, 네. 그 아파트 같은 데 집 딱. 아파트 네. 층수까지 맞춰가지고 네. 타격했잖아요. 그 네. 모습들이 사실 팔란티어가 많이 참여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기자는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네. 있겠군요. 왜 이분들이 고담이라고 지었었냐면은 고담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그 배트맨 3 그러니까 저 그 보시면은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기서 이제 배트맨이 이렇게 그 그 가면 쓴 상태로 네. 그 라디오들이 핸드폰들 다 도청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 정보전을 그냥 똑같이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방식인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랠리가 가장 많이 하이됐을 때는 퍼가 뭐 700이 넘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빅테크들의 평균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탑 10들이 50 정도가 거의 이제 과열됐을 때 정도가 50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혼자서 이제 700 넘는 퍼를 달리기도 했고 뭐 지금도 한 450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실 테슬라보다도 거의 3, 4배 가량의 높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두드려 맞는 게 정상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테슬라처럼 누군가가 주가 방어를 해줄 만한 주체가 명확하게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팔란티어는 그럴 만한 어떤 주가 방어 주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수급 유동성을 새롭게 누군가 공급해주기는 또 어렵다라는 점이 팔란티어한테 가장 약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풋옵션 얘기 자체가 사실 9월 말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지금 11월인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이제는 궁금해지는데 어떤 공매도 치는 분들은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을 이길 만큼의 포지션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본인들의 그냥 전망만 앞세운 그냥 수급이 있는 돈을 투자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랠리가 큰 폭으로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7%도 아직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른 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완전한 하락장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자금을 이길 만한지 그게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전에도 한 3차례 정도 그렇게 포지션 구축했다가 날아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랠리는 앞으로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빅쇼트의 투자자였던 네. 마이클 버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후행적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들 포지션 구축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사실 운용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정책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 워렌 버핏도 같다라고 보거든요. 워렌 버핏도 반대의 포지션인 매수 쪽으로 동일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적정 주가가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너무 높다. 혹은 이것은 너무 낮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SEC가 승인해 줄 수 있는 범위의 발언입니다. 운용사들한테 유일한. 사실 이미 잘 올라가고 있는 걸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건 못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선행매매에도 취급될 수 있고 주가 시장 과열에도 참여한 걸로 책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너무나 과열된 시장 혹은 너무나 저평가된 시장에 대해서 운용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투자 시장을 바로잡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SEC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아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한 번에 좀 이런 대형 건물들이 얘기할 때마다 같이 이어져서 딸려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보통 IT, 빅테크, 첨단 산업 맨날 거의 가자 하는데 이번 네. 팔란티어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코멘트를 네. 하셨고 네. 아까 퍼 700 말씀하셨는데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무회계상 이익을 그냥 이익이 없는데 거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분모가 이제 EPS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퍼가 더 높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제한적인데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과열 양상들이 조금 과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맨날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뭐 빅쇼트 이후에 막 잘 못 맞춘 걸로 저는 알고.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웃긴 점이 숏쟁이들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숏쟁이들이 10년에 한 번 이기고 나머지 9년 동안 잠잠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영화화되기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보통 인덱스 수치가 평가할 때 상승 국면 대비해서 하락 국면의 속도가 보통 5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 상승하는데 10년이 걸렸으면은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한 2년이면 충분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속도차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좀 이슈화되기 좋아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지 사실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숏을 투자하는 건. 그래서 숏을 투자하지는 마시고 다만 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평가를 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팔란티어를 항상 볼 때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이 보통 연 단위로 이제 30% 정도가 평균치 정도라고 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지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세가 그래도 한 7, 80%까지는 연 단위로 증가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사실 연 단위 상승세보다도 너무 좀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마이클 버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다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투자에는 마이웨이. 거기에서 이제 버크셔 해소에는 3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역대 최대 현금 보유량 발표를 하고 요즘 이 AI 이 급등 장세에서 그렇게 뭐 두각을 거의 안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포트의 IT 비중을 좀 줄어든 게 애플 주식 매도한 것 때문이 아니냐 라고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버크셔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향후에 지금의 현재 포트의 비중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거기서도 뭐 좀 조정이 나오거나 IT에 대한 부분들 다시 시각을 좀 더 올려서 뭐 대응이 나온다던가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 가장 큰 손 버크셔가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버크셔는 좀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크셔의 투자 전략은 되게 많은 분들은 워렌 버핏을 현인으로 좀 보고 있지만 물론 현인은 맞아요. 어떤 점에서 현인이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버크셔의 투자 모델들을 보면은 그분은 투자자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네, 버크셔에서는 수수료 모델보다는 그냥 다 이들의 자산을 통합해가지고 나의 어떤 유동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헤지펀드랑 한번 대결할 때 10년 경쟁할 때 그때 본인은 ETF 투자하고서 이제 헤지펀드를 깔 때 헤지펀드들이 연간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합산 계산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헤지펀드들은 돈을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많이 받아요. 연간 수수료로 보통 2에서 3% 정도를 받는데 근데 워렌 버핏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본인이 가진 총 자산의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원상 주가까지 회복시키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집중한 인물이에요. 유동성의 공급을 통해서요? 네네네. 그게 가장 특화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게 굉장히 좀 영리한 판단이었던 게 사실 이거는 지금의 운용사들도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시장이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정상 주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EC에서 전혀 그걸 제재하지 않아요. 이들을 마켓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시장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과한 주가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이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워렌 버핏은 사실 그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상 주가로 회복하는 그 기간을 단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메리트였던 기업이었고,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 사실 만약에 애플에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한다? 애플에 투자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하나라고 봐요. ROE의 상승률, 즉 이제 순자산의 장부가치 상승률이 가장 IT 기업계 중에서도 뛰어났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주착을 해서 어쨌든 이제 순자산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업 가치, 우리가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기술적 가치는 평가하지 못할지라도 기술적 가치가 평가되는 선 안에서 평균치값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된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네.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오히려 매도 국면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와, 포지셔닝을 역시 전환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뭐 유동성 공급을 스스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연준의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평가다 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국장이 지금 네. 너무 급등을 했지만 네. 안 좋거나 급락을 할 때 네. 투자자들이 그러시죠. 국민연금 주식 비중 안 늘리고 뭐 하냐? 이 일을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연기금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사실 이런 헤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솔직히 국장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반론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5천 코스피 얘기하고 나서부터 좀 차트가 완전히 꺾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다행이네. 왜 중요하냐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더욱이 국내장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급을 주도하고 뭘 믿고 개런티하고선 돈이 들어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은 그냥 저 국가는 좀 답이 없나 보다, 투자를 안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아예 관심에서 아웃 오브 안중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특정 누군가가 트럼프처럼 정말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발언을 해주면은 그래도 저 친구는 뭔가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 친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투자들이 유입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로 들어오는 또 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거 오늘 팔란티어 그리고 긴급 시장 진단 그쵸, 통해서 네. 되게 꿀팁 같은 것들, 맞아요. 타이밍이나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셋 이런 거 지금 상당히 친절히 또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서학개미 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위에서 10위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1, 2위는 메타와 엔비디아가 지키고 있고요. 3위는 알파벳 A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파벳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 아이온큐는 조금씩 맞아요. 리게티와 함께 떨어지는 한 계단 더 모습들 떨어졌죠. 계속해서 4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종목 팔란티어. 팔란티어. 네,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네.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좀 변동성이 많은데요. 11위에는 이제 글로벌 핀테크 종목이죠. 파이서브가 올라왔고요. 네. 14위는 비트마인이 5개는 또 올라와줬습니다. 네, 그러네요. 파이서브, 비트마인 상승 폭이 좀 커졌고 로블록스가 20위에 진입을 했었는데 다시 더 상승 폭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러그 파워, 에너지 관련, 레딧 네. 최근에 이제 상당히 힙한 종목이었었는데 그쵸. 좀 내려가는 모습들 나왔고 알파벳 C는 A와는 좀 반대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은 알파벳 A에 조금 더 쏠려 있는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주요 순매수 금액 변동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감소한 종목들은 오클로, 아이온큐, 레딧이 있겠네요. 네, 제일 핵심은 엔비디아 메타인데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순매수 금액이 유입은 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 절대값 자체가 엔비디아의 역전이 네.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고 아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을 평생 안 하던 저희 어머님께서도 구매하고 싶다고 제 방송 열심히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제 방송이에요? 아니면 젠스만행의 치킨 애돌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깐부 치킨 때문인지 방송 때문인지 뮤직픽 덕분인지 얘기하라고. 뮤직픽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MS도 좀 이제 상승폭이 커지는 것들은 네. 여기 지난주 실적 영향이 좀 아닐까라고 그쵸. 추정을 해보고요. 네. 오클로, 아이온큐는 뭐 최근의 흐름들이 아이온큐도 좀 내려왔고 오클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레딧이 좀 반짝했나 봐요. 좀 순매수의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지키고 있고요. 2위부터는 변동성이 좀 많네요. 2위는 일단 메타가 올라와줬고요. 네.
테슬라가 잔고가 항상 1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절대값 자체는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닌데 엔비디아와 메타에 대한 순매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이온큐는 순매수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네. 점은 지금 매도 물량에 대한 맞아요. 출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또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5, 6위 이제 자리 바꿈을 했는데요. 알파벳 A가 5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아이온큐가 6위로 떨어졌네요. 네, 아까 수급에서도 보신 것처럼 순매수가 집중되는 알파벳 A, 좀 약해지고 있는 아이온큐 순위 바뀜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먼저 파이서브 얘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좀 전에 옥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테크 뭐 거의 1등이다 뭐 이러는 파이서브가 네. 완전히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저...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뀐 측면들에 있는데 서학개미는 이렇게 몰렸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몰리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요? 왜냐하면은 이 둘의 성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AI 랠리에서 계속 하이된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지금 이제 폭락했을 때를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법 자체가 좀 다른 서학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정말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워렌 버핏식으로 뭔가 투자해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폭락 기업을 노리게 되면은 정말 이제 골로 가버릴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재무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보고선 들어갈 경우에는 유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파이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퍼스트 데이터 인수 이후에 해당 기업이 갖고 있던 아르헨티나 관련된 매출 부문이 이제 폭락하면서 그로 인한 이제 매출 전망치가 하향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에 대한 하향 조정치로 좀 투자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 펀더멘탈이 아니라 인수권에 대한 부분들의 착오 같은 것들로 봐야 되나요? 인수 이후에 약간 좀 폭탄 같은 느낌이었을 수 있죠. 네. 몰랐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국가 자체가 아무래도 약간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경우에도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좀 동남아처럼 뭔가 이슈가 많긴 해요. 그렇죠. 결제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은행들의 어떤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좀 리스크로 다가오는 면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장 전략 과정에서 수를 한 수 잘못 뒀던 것뿐이지 이게 연간 단위의 성장을 아예 지금 꺾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뭔가 뭐 적자로 전환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전의 성장률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부분,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률이 사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이제 기업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이다라는 식의 투메세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충분히 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 이거 기회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에서도 기회인 건가요? 워렌 버핏의 언급이 될 수 있다라면은 맞아요. 사실 펀더멘탈의 큰 문제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뭐야 무슨 나한테 왜 폭탄이 있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네, 뭐 좀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제가 이거는 잘 모르고 안 써봐서 뭐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페이 제도를 PC사를 이렇게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알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리스키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거긴 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발생하던 매출에 대한 퍼스트 데이터 측에서의 재무제표가 정말 깔끔한 재무제표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재무의 성장성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잠깐 MP 머티리얼즈